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패닉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걸까요? 하지만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련돼서 지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달 연속 저평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지수. 국내 증시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을 보기도 했었는데 그 타이밍이 좀 아쉽습니다. 코스피 1.79% 하락하면서 2,45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현재 1.94%, 코스피보다도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677포인트 선에서 하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역시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 이슈 반영하면서 2,940억 원 팔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그래도 이 수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384억 원, 기관이 145억 원 사고 개인이 홀로 533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동향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원달러 환율 순식간에 1,440원 이상 치솟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한국 관련 ETF 또 관련 종목들이 폭락하거나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많이 낙폭을 난해하긴 했지만 이 원달러 환율 추이 지금 현재 살펴보면 1,410전, 40전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6시간 반의 해제 이후 오전 7시경 1,410원대 후반까지 진정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후 계속해서 진정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개장 이후 환율 안정화와 또 금융, 외환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적으로 가동하고 준비하겠다, 시장 안정화 조치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종목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위부터 30위권 안에서 이 빨간불을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살펴보면 일단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나 약세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그나마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 계속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2.9%, 현대차도 2%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주도주들 안에서도 대부분 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아도 1%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눈에 띄는 부분 고려아연입니다. 8%대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는데 잠시 뒤 특징적인 종목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전 종목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그나마 낙폭이 좀 적은 것 살펴보자면 리가캠바이오, 그나마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장 초반에 조금은 반동 시도를 해줬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현재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6위부터 10위 중에는 그나마 그래도 엔캠이 0.64%, JYP엔터가 0.27%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불을 좀 찾아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이라든지 거시적인 경제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관련된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상승하고 있는 쪽은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반대로 야당 관련된 인사들의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이텍, 동신건설, 일성건설도 상한가, 오리엔트전공도 상한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또 관련돼서 코나아이도 지금 현재 상한가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음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자체가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원자력 관련주들 오늘 하락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 원자력이 만약에 약해진다면 수혜를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곳 LNG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SK가스 같은 경우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HD 현대마린 솔루션도 LNG 관련주로서 1.5%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 삭감에 정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전 관련주라든지 대왕거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은 약세 보이고 있는 점 체크가 가능합니다.
다음 특징적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안에서 고려아연 유일하게 좀 코스피 시장에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었는데요. 비상계엄 여파로 약세 보이는 와중에 고려아연의 주가가 장중 초반에는 170만 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시주총이 다음 달 열릴 예정이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 MBK 영풍연합과의 장내 지분 매집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로 8%대 고려아연 현재 급등세 유지하고 있는 점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관련돼서 우리 시장 어떤 점을 체크로 가져가면서 전략을 펼쳐야 할지 직설과 함께 해보시죠. 이 시각 시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이슈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엄중한 상황에 나오셨습니다. 밤사이 뒤통수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네. 비상계엄령이 발효됐다가 해제까지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일단 단기 충격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이제 그동안 좀 위험 자산이라고 간주를 돼 왔잖아요.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경제의 변동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더 크게 오르거나 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우리나라 위험 자산으로서의 특징인데, 이제 위험 자산으로의 특징을 어떻게든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보유고 4천억 불씩 만들어놨고, 또 대외 순자산 잔고 같은 경우도 1조 달러에 지금 육박할 정도로, 그리고 뭐 경상수지 이제 곧 발표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10월이나 11월 달 우리나라 경상흑자가 거의 100억 불 정도 났을 것 같거든요. 이만큼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 우리 외환시장의 밤사이 움직임이라든가 뉴욕 증시에서 우리나라 관련돼 있는 EWY 같은 주식들의 변동성들을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다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나라는 돈도 되게 많고 굉장히 해외 순자산도 늘어나고 하지만 안전자산 되기는 힘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이 참 어제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이제 시장이 급락세로 돌아서는 건 결국 외국인이 좀 돌아올 거라는 어떤 희망들이 조금 당장은 지금 사라진 게 아닌가. 그리고 외환시장이 이렇게 환율이 급등락하고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크게 되면 우리 한국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게 이제 이중으로 주가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환차손까지 발생을 하니까 여기서 엄청난 이제 손실들을 볼 수 있고, 보나마나 이제 지금 12월이 또 어떤 시기냐면 내년 포트폴리오 앞두고 지금 사실은 이렇게 매매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거대한 글로벌 펀드나 글로벌 연기금이 이렇게 쭉 점검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내년 사업 계획들, 내년 운영 계획들을 짜고 있을 텐데, 야, 한국 증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을 때 비중 확대하겠습니다라는 매니저가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싸다라는 거 말고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든 삼성전자 자사주라든가 연말 배당 시즌에 대한 기대로 뭐 금융주들 좀 오르고 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던 걸 이제 한 방에 좀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은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 정치적 변화들의 어떤 이후에 다시 안정을 찾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좀 회복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 어렵게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뭐 밑에 있는 주주들 하나는 빠진 정도. 사실 좀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려니 참 너무 슬프고요. 그냥 일단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 정상적으로 주식시장을 개장할 수 있겠냐,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의 설왕설래들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7시 반 정도에 정상적으로 개장을 한다고 발표했고 개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빠지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비교사를 한번 보면 과거 이제 미국에는 9.11 테러가 굉장히 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완전한 휴장을 하지는 아니요, 그때 열었습니다. 열었군요. 예, 열어서 두 종목인가 빼고 다 하한가였죠. 왜 그때 열었냐면 선물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이 굉장히 없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 시장하고 이제 제가 그 9.11 때를 잠깐 살펴보고 왔거든요. 살펴보면 그때 이제 딴 나라들은 다 일주일씩 휴장했어요.
이거 이제 휴장해서 개장한 다음 폭락은 했지만 네. 사실 그 뒤에 뭐 금리도 전격적으로 인하하고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시작되고 하면서 순식간에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버렸기 때문에 추가 테러에 대한 공포들이 진정되는 순간 금융시장은 다시 반등했지만 우리는 이제 대폭락 후에 그 여진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미국장 회복될 때 따라갔으니까 우리가 훨씬 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뭐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20% 가까운 주가의 하락을 갖다가 경험을 했던 게 우리 시장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휴장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저는 휴장 가능성은 좀 없지 않나 생각했는데 일단 7시 반까지 다들 떨었죠. 이거 어떡하나. 네. 차라리 안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보면. 네, 이제 그 신뢰라는 걸 어떻게 거래소는 그래도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뭐 거래소의 결정을 지지하는 쪽이고요. 왜냐하면 더 show must go on.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자본시장에서의 가격 기능 그리고 가격 발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라는 쪽에서는 저는 뭐 네. 찬성하는 쪽입니다만 충분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환율 한번 짚어보죠. 환율이 네. 일단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즉각 반응을 보였어요. 자정 정도에는 네. 저도 그때 실시간으로 봤는데 1,440원대까지. 아, 40원까지 갔군요. 저는 뭐 30원 이상 올라간 것까지만 보고 네. 마음이 아파서 못 보고 있었습니다만 예. 46원까지 갔군요. 네.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고 이때 환율 수준이 2022년 환율 수준이더라고요. 그때 한참 미국 연준이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막 예.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달러가 아주 그냥 초강세를 나타냈다. 거기다 레고랜드 사태까지. 네. 예, 그래서 우리 국내 국외로 다 내우외환 상황에서 1,450원 레벨까지 갔었던 이후에 지금 최고점이고요. 이제 저 환율이 이제 좀 하향 안정되면 정말 좋을 텐데 아까도 잠깐 뭐 서두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어마어마한 외환 보유, 더 나가서 대규모 무역 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저렇게 움직이는 건 결국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원적인 공포를 건드린 거죠. 야, 이거 소나기는 피하자. 이게 네. 언제까지 내릴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굳이 원화를 들고 가야 되냐. 이런 트레이딩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판단들은 일단 좀 나중 일이고 이 나라가 다시 뭐 예전에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던 그런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들이 상당히 컸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아,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특히 그 국가신용등급 AA 됐다고 해서 이게 안전자산이 되는 건 아니다. 예전에 한때 2021년에만 해도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우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언감생심이 됐군요. 예, 지금 돌이켜보면 해프닝이 돼버린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그 경제의 어떤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위험자산이었는데 수출에 의지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네. 예, 수출 비중이 앞으로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니까 그래서 해외 경기에 연동돼서 우리가 위험자산이다라는 건 뭐 어떻게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그걸 결국 내부 문제까지 같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일단 평가 자체는 좀 예전처럼 그런 어떻게 본다면 준비통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꿈을 꿨던 거에서는 많이 내려가야 되는 그런 여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네. 안타까운 지난 밤의 어떤 이벤트들이었습니다. 지금 오전에는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또 열렸고 밤사이엔 또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또 긴급회의도 소집을 했어요.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죠. 네.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네. 아마도 한국은행도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유동성 공급 조치가 아마 확정돼서 나올 것 같은데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따져봐야. 예, 그건 뭐 일단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립적인 그러니까 중앙 정부와 별도로 독립적인 기구라는 것은 결국은 한국은행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우리가 약간 그 전례로 살 수 있는 게 1987년 10월 24일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당시에 즉각적으로 그린스펀 의장이 무제한에 가까운 돈을 공급하겠다라는 말로 패닉을 하루에 진정시켰던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솔직히 경제 대통령은 한국은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제한의 유동성 공급뿐만 아니라 뭐 금통위를 여니까 금리 인하도 사실상 가능한 여건이니까요. 어제 발표됐던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밖에 안 되니까 네.
사실 금리 인하의 여건들은 뭐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까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지. 돈을 풀고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은 특히 독립적인 그런 금융기관에서의 정책들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또 이 제 말이 현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이제 증시안정펀드 이게 금융위원장이 몇 번 얘기했는데 실제로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예, 안 됐습니다. 왜 말만 계속하죠? 지금 이런 상황이면 긴급 투입 또 가능한 여건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2008년에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더 나가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안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증한 펀드가 이걸 썼다는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나올 카드가 없다라는 게 근데 지금 걱정인 것 같아요. 발등에 불을 끄는 게 우선 아닙니까? 저도 동의하는데 우선순위에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네.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왜 정부가 그동안 안 썼냐, 그 두 차례 최근에 있었던 두 차례 금융시장의 불안정 국면에 안 썼냐 하면 이것까지 쓴 다음에 다음 카드가 없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이 아니었냐라는 해석인 거고요. 저는 뭐 충분히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금융안정펀드들이 그 90년대에는 굉장히 효과가 없었는데 네. 사실 그 뒤로는 또 한번 재개됐을 때 상당한 효과들을 발휘했던 경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는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뭐 이런 그 펀드 자체는 한 10조 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네. 충분히 지금 가동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자본시장 거래에 있어서 좀 악재가 나온 것 같은데 채권 시장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용 영색인 거죠. 과거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채권은 국가 신용도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채권을 제대로 소화해 주겠느냐라는 거죠. 뭐 우리 기업을 비롯해서 각 경제 주체들이 다 채권 시장에서 단기 운영 자금 같은 거 조달해서 쓰고 있는데 이 통로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이건 실물 경제에도 충격파가 2차, 3차로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도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두 가지가 걱정인 거죠. 방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레고랜드 사태 비슷한 일이. 그때 참고로 한전채가 5% 넘어 6%까지 갔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사실상 지급 보증을 쓰고 있는 특수채마저 금리가 그렇게 급등하던 시장이 출현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사실 요새 나온 소비, 투자 뭐 이런 수많은 우리 경제 지표들이 다 이번에 다 트리플 약세 10월 달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게 경기가 더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아까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게 아닌가 또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저는 부동산 PF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최근에 있었던 모 그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고 했던 것들이 이 부동산 PF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 해결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2022년에 터졌는데 만 2년 반이 지나도록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시간만 연장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러다가 결국 사업장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이게 뭐 큰 손실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들이 이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PF 문제들을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도의 어떤 정책들을 쓰면서 이걸 어떻게 보면 크게 안 터지게 끌고 왔다고도 볼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리더십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의 이제 주도권 또는 리더십이 상당 기간은 좀 해소되는 또는 뭐랄까요? 주도권이 없어지는 부재 상황이 펼쳐지게 될 때는 각자 도생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각자 도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대출 회수라든가 아까 뭐 잠깐 이야기했던 그 회사채 기한이익 상실 사태들이 더 추가될 때 이 문제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제일 걱정인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이 재빨리 저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의 어떤 조치들로 충분히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뭐 앞으로 벌어질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격변 또 뭐 이후의 어떤 사태들에 따라서 네.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두 가지가 참 걱정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40여 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다가 해제가 됐는데
우리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대외 신인도에 대한 문제, 더 멀리 보면은 펀더멘탈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 이거는 뭐 우리 국가 신용 등급과도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후폭풍이 걱정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후폭풍. 예, 일단 우리가 외채가 많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예, 다행히 대외 순 자산이 더 많은 나라가 됐잖아요.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급박한 어떤 연쇄적인 파산 사태, 특히 외채의 조달 어려움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는 일단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러나 방금 잘 앵커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신인도들이 저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이런 국가적인 어떤 브랜드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상당한 좀 추락은 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기업들이 경영에 있어서 지금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네. 한 달 남았어요, 내년이. 그러니까 사업 계획의 수정 속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 모든 건 결국 투자가 안 되면 고용이 안 되고요. 고용이 안 되면 소비가 안 됩니다. 이 모든 연쇄 고리들이 지금 끊길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제일 큰 걱정이 아닌가. 아무튼 제일 큰 걱정거리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수가 더 위축될, 특히 연말이 대목인데 내수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여기다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국가 브랜드 또는 한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의 약화 속에서 대기업들은 모르지만 중소기업들의 수출 그리고 자금난 이 연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뭐 저는 초당적인 함께 노력 속의 대응은 이쪽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밤사이 다들 안녕하셨는지 여쭤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해제까지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긴박한 밤을 보냈습니다. 또 그 사이 글로벌 경제 시장은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갔죠. 환율과 가상자산 시장 요동쳤고요. 투자자들 투심은 악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상계엄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파장 어디까지 미치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경제 긴급하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나오셨고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또 한양대 김광석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밤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된 발언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네, 밤사이 괜찮으셨습니까? 이게 너무나 짧은 시간이긴 했는데 선포가 되고 국회에서 또 해제안이 또 가결이 되고 155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 해제를 선언한 게 4시 반경이니까 6시간 만에 모든 상황이 종결이 됐거든요. 그래도 여지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뉴스는 지금 24시간 시장이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일상이 24시간이 돌아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 즉각적인 충격은 좀 있었고요. 6시간 만에 해프닝으로 일단락은 됐지만 아마 내상은 좀 깊었습니다. 우선 보면 환율이 그렇지 않아도 어제 종가가 이틀 연속 1,400원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1,402.9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계엄이 발표되고 자정을 조금 넘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네. 한때 1,446.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아마 이 수치를 본 건 2009년 5월 이후, 3월 이후 아마 지금 15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1,440원대를 받고요. 이후에 이제 6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계엄에 소동친 환율 시장이 굉장히 급변동성이 그대로 드러났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5.18 군사 이제 계엄 당시에 신군부가 전국적으로 확대한 게 1980년 이제 5월 17일이었는데 당시에는 한 8개월 정도 계엄이 유지가 됐거든요. 그나마 이제 6시간 만에 좀 복원이 된 건 다행스럽지만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 시장 역시 가상자산 시장도 급등락하면서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좀 서버가 다운되는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내 시세가 오히려 글로벌 표준 시세보다 좀 떨어지는 네. 무려 뭐 30% 넘게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의 경우는 계엄 쇼크로 한때 8,8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1억 3천만 원대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DR 시장을 보니까 한국의 이 미증시에 상장된 MSCI ETF의 이 가격을 보니 한때 6% 넘게 급락을 했다가 어쨌든 마감가는 한 1.59% 하락 마감해서 겉으로 보면 뭐 잠잠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오늘 개장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국내 증시가 지금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게 트리거가 돼서 만에 하나 지금 한쪽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아마 금융시장 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이제 직접 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대응 차원으로 좀 관망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김광석 교수님 네. 밤사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이제 밤사이 굉장히 불안하게 이 자본시장을 좀 지켜봤습니다만 일단 저는 가장 먼저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논하기에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의견을 한 가지 드린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도, 대외국들이 봤을 때 한국에 대한 국가 신뢰도가 어쨌든 땅바닥에 떨어지는 국면이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상황 한 가지는 우리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주재원들, 네. 세계 많은 국가들의 주재원들이 공통되게 발표하는 것이 뭐냐면 자국민 보호 조치입니다. 네. 이것은 세계 주요국들이 한국 경제를 전시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 굉장히 비상 상황이라고 공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네. 일시적으로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죠. 이거는 전쟁 상황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옮기는 거예요. 안전자산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소유해야겠다 하는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유례 없는 강달러의 흐름을 보인 거죠. 쉽게 말하면 원화 가치의 절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외적으로 봤을 때 뭐 바이든 대통령도 평가를 하듯이 보도된 적이 없다. 나한테 보고한 적이 없다. 네네. 같이 공유한 적이 없다라는 이런 평가. 이게 소위 많은 외신들이 보도하듯이
정말 한국에 대한 국가 신뢰도 이게 가장 좀 걱정되는 것은 국가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중립적에서 부정적으로 등급을 이제 하향 조정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추가적인 한국 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이탈, 그게 또 추가적인 자본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들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니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실물 경제, 자본 시장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대혼돈을 초래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반나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충격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예,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그 밤 늦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밤 늦게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는 이 밤중에 일어나는 해프닝으로 지금 일단은 정치적 여파는 있을 거지만은 그 어떤 실물적인 이벤트는 그걸로 끝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첫째, 지금 경제가 확실히 불안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계엄 뭐 어떤 나라든지 계엄령 같은 그런 그 사안이 있으면은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이동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밖에는 더 없고 또 환율도 그 우리나라 돈이 그 평가 절하될 수밖에 더 없는 상태고 그렇지만은 그 하룻밤에 끝나가지고선 그 주무시고 계시면은 완전히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 조금 좀 이상하다. 10시에 일찍 잠드셨던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유혈 사태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심각한 충돌 없이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역시 정치적 여파가 크게 남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금융시장 같은 데서는 불안정성이 늘 거고, 그렇지만은 그 중장기적으로 실물 경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까?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심합니다. 아직까지 판단하기 좀 이르다. 그것보다도요. 지금 그 실물 경제에 영향 줄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생기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뭐 어떤 유혈 충돌이 있던 것도 아니고 공장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강제로 가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정치권을 다 잡아놔서 뭐 어떻게 그 정치가 마비된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한 가지 좀 작은 의견을 드려보면 정치와 경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24년 12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을 많은 경제 주체들이 목도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예산안 통과죠. 그러면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그럼 25년 예산 처리가 안 될 경우 그러면 정부가 투입해야 될 지방 혹은 중앙정부가 투입해야 될 정부 예산 처리가 안 되고 이런 것이 되면 실물 경제로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물론 지금으로선 예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국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거나 행정부가 제대로 작동을 하거나 혹은 단시간 안에 탄핵이나 어떤 결론이 내려진다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른다. 이런 물음표가 큰 이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장 싫어한다는 그렇죠. 그게 자본시장에서 돈을 이탈하게 하고 실물 경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실물 경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그 우리가 계엄령 쇼크를 받아가지고선 그리고 계엄령은 진짜 뭐 40년대 처음 생긴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일단 계엄령은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남은 일이 뭐냐? 지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늦은 게 이게 또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하고 하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건데 이것도 역시 지난 한 10년, 15년 보면은 또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뭐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학습 효과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계엄령이 진짜 계속 유지됐다. 또는 계엄령 때문에 진짜 뭐 유혈 사태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큰 어떤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역시 이제 모든 것들이 다르게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있는 상태는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가장 이제 걱정되는 건 아마 이 우리나라의 이제 대외 신인도가 과연 강등될 것인가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중국과 일본보다도 더 높은 신용도를 줄곧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경제 체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한은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 후내년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후 처음인 1% 성장이 이제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국가 신용 등급을 직접적으로 낮췄던 계기는 IMF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등급 전망이 낮아진 적은 있어요. 2003년 이제 북한이 NPT 이 핵 확산 조약을 탈퇴했던 당시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안정적이었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이 낮아졌지만 등급을 바로 낮추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회복력이 가능했던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이 가능했던 때 얘기고 지금은 잠재 성장률 자체를 밑도는 실질적인 경기 침체 국면이 있기 때문에 실물적으로 자산 시장이 회복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느끼는 이 체감이 낮아진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기획재정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미 IMF, OECD와 연례 협의가 끝났어요. 지금은 바로 우리나라의 이 현황을 빨리 이 신용평가사들한테 이 정보를 확실하게 줘서 등급 전망이 낮아진 걸 막아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산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이미 지금 셀코리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재차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주식이 회복이 되고 코인 시장이 회복이 되고 환율 시장이 안정됐다. 과거에 때는 과거 1980년대 그 광주 사태 때는 우리가 고정 환율제였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어.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까지 실시간으로 우리가 잠자고 있는 상황에 벌어진 일들이 이제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부 부처들의 후발적인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외신 반응을 조금만 더 보면 지금 미국 뭐 반응이 우리한테는 뭐 현실적으로 중요하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사전에 이거를 인지하지 못했고 외부 행사를 소화하던 도중에 이 보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국무부를 통해서 낸 성명은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걸 되게 강조를 하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동맹국으로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보 공유가 안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 개방 경제잖아요. 주요국 유럽 주요국들도 그렇고 지금 다 우려하고 있다. 뭐 자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 이런 조치들 다 발표하게 되면 이 인식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위험 자산으로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게 변동성인데 더 굳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글쎄요, 뭐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판이 언제든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보면은 뭐 요즘은 뭐 K 컬처 때문에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는 과격한 데모로 알려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자체는 뭐 한 20년, 30년 전서부터 민주화됐지만은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화되지 않았다는 인식도 강했고, 그래가지고선 뭐 지금 여기에 대한 아까 얘기했지만 요동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요게 하루에 끝났단 말이에요. 물론 미국에서 충격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는 낮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보면은 뭐 아침에 시작해서 뭐 저녁에 끝났다. 그렇다면은 요게 그렇지만 확실히 이런 문제는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 정책 불안전성, 국회와 정부에 대한 행정부 간의 어떤 마찰, 이런 것들은 다 known 리스크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리스크예요. 그게 좀 더 강해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늘 것은 뭐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역시 다시 이게 없었던 리스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좀 과격하게 그냥 극도로 가져간 면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몰랐던 리스크는 아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워싱턴 포스트를 보니까 그쪽에서 보도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소문으로 많이 돌았다. 이걸 페이크 뉴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뉴스가 됐다. 그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뜨고 있어요. 자, 일단 자본시장으로 좀 좁혀서 반응들을 좀 보죠. 소장님, 밤사이 이제 뉴욕 증시 보면은 우리 한국 기업들 투자하는 ETF 상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장에 상장돼 있는 우리 기업들 포스코나 뭐 금융사들이나 KT 이런 주가들도 다 하락을 했고 1차적인 반응은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한국 주식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자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게 되면 당장 이제 뉴욕 증시에서의 반응은
뭐 사실은 이 쿠팡의 경우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돼 있지 사실 주인은 미국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쿠팡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장중 10% 가까이 빠졌어요. 물론 뭐 낙폭은 줄였습니다. 낙폭은 3%대로 줄었지만 가장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DR이래요. 미국 주식시장에 예탁된 예탁 증서를 통해서 네. SK텔레콤, 한전, 포스코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1에서 2%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곧바로 우리나라 이제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하루에 이제 이 하락폭으로만 이거 끝나느냐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자산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60분 만에 뭐 한 6시간 만에 끝난 해프닝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자정 능력으로 정치적으로 이 리스크를 과연 극복 가능한가? 아마 이게 트리거가 돼서 아마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누군가가 최종 승리를 외칠 때까지 계속 여론을 분열시키면서 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예산안 이미 이게 법정 이제 이 시한은 넘겼고 시한을 넘겼어요. 10일까지 이제 말미를 맞습니다. 줬는데 맞습니다. 선진화법에 의해서 자동 부의된 정부가 국회라는 게 자기가 만들었던 법을 준수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준수 늘 깼어요. 그러니까 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돼 있는 게 한국의 정치예요. 근데 우리는 금융시장만큼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력만큼은 세계 선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진된 이걸 고치기 전까지는 자산시장의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건 정치권이에요. 금투세, 가상자산 과세 전부 다 비정상이 정상적인 것처럼 지금 호도돼 있는 거예요. 저의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 네. 이번 주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좀 생소한 얼굴이 크게 등장했어요. 이번 주에 계속 소위 뭐 일론 머스크나 뭐 트럼프나 이런 인물들이 크게 장식을 했었는데 이번에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실린 얼굴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외신들이 지금 한국 경제를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러면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서 한국 대통령을 표지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저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있다. 적어도 중립에서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정말 많은 기자들이 지금 문자를 주고 있는데 그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네. 실시간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유사한 상황을 한번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면 2024년 올해 미국에서 벌어졌었던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뭐냐면 그 부채 한도를 국회에서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을 가지고 대치된 상태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 3대 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낮춰 잡았거든요. 네. 바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가뜩이나 우리 한국 경제가 2% 성장도 어렵다. 부정적으로 경제를 전망하는 이런 와중에 이런 대외적으로 외신이 한국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거나 또 예산에 대한 결정이 안 되거나 이런 일들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한 달 전부터 계획됐던 오늘 오후에 있는 기획재정부 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것은 혁신성장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의 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연락을 받았었던 중요한 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 회의가 있는데 이것도 통상과 관련된 회의입니다. 근데 기재부에서 이런 혁신성장 혹은 통상과 관련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HBM 수출하지 말라라는 제재 조치를 발동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색해야 되는 국면인데 근데 이런 걸 모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책적으로도 포커스가 이 국내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이런 혼란한 상황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한국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배 앞에 소용돌이가 닥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부실한 거예요, 지금은. 소용돌이를 부딪힐지 말지가 걱정인 게 아니라 배 자체가 지금 부실해져서 스스로 난파할지 말지를 걱정하는 국면까지 온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된다. 결국 소용돌이를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고민해야 되는 정부 당국이나 기업들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상대적으로 덜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내 상황에 대한 고민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대응력이 좀 약화되는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또 신용에 대한 국가 신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좀 가장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 세 가지 사항을 좀 그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가 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그런 데서 지금 부정적인 여파를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그 진짜 그냥 그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다 known 리스크였습니다. 이 known 리스크가 좀 약간 심해졌다는 거지 어떤 새로운 리스크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좀 걱정할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뭐 아르헨티나 말씀드렸고 네. 또 그 러시아를 들 수가 있지만은 거기서도 지금 환율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요동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여기에 우리나라도 원화도 그 잠시적으로 요동칠 것은 당연한데 안전 자산으로 다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요 요동치는 게 어떤 그 이런 그 몇 개 국가들끼리의 그 어떤 문제들이 시스템ati하다고 국제 시장에서 판단하면 요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 담당하는 부처들이 시장이 안정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유동성 충분히 공급하겠다. 그리고 그 한국은행이 뭐 매일 매일 2번씩 만나겠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unknown 리스크는 없다. 네. 다만 known 리스크는 좀 심해졌다. 그런 식으로 판단이 나오면은 상황이 그렇게 심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 정치적인 문제가 뭐 우리가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치적인 리스크는 언제든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 신용도를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돈을 갚아줄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을 갚아줄 수 있다는 확신력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그 아웃루크는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 리스크 그 등급까지는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유지된다면. 이게 모르겠네요. 정말 모르겠네요. 연말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건 환율하고 수출이에요. 어쨌든 기업들은 연초에 맞춰놨던 어떤 연간 계획 로드맵에 따라서 4분기에는 총력전을 펼칩니다. 공장 가동률을 100% 돌리고 어쨌든 굉장히 좀 총력을 다하는 기간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지표도 너무 좋지 않아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다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은이 얘기했던 1% 성장이 내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연평균 환율 전망치를 1,450원으로 봤어요. 전 너무 좀 지나치다, 과도하다라고 봤는데 그게 벌써 현실화되는 목전에 든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외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외환당국, 외환관리, 물론 뭐 F4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만날 거고요. 여기서 뭐 돈을 더 풀어라, 뭐 아니면 이제 달러를 더 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동성을 줄여서 한국 외환 시장의 어떤 믿음, 신뢰, 깨진 신뢰를 좀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그 가장 우려됐던 아까 했던 이제 예산안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서 굉장히 긴축 예산을 거의 뭐 고수하면서 그동안 돈을 잘 풀지 않았어요. 물론 뭐 굉장히 이제 뭐 재정 적자를 줄이면서 그리고 이제 수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돈을 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야가 대국적인 측면에서 이제 재정을 좀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견해는 충분히 다를 수 있고 다 존중이 됩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정치적 리스크와 오늘의 정치적 리스크는 다릅니다. 불확실성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불확실성과 오늘의 불확실성은 레벨이 달라진 겁니다. 대외적으로 평가하기로도 달라진 겁니다. 계엄령을 선언했고 해지가 됐지만 이게 데일밴드가 붙여졌을 뿐이지 한국 경제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소위 70억 인구에게 공유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정말 땅바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우리나라 예산안이 계속 지연돼서 결정이 된다. 예산안의 결정이 계속 지연되는 만연되고 있는 이런 모습도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발표된
속보로도 예산안 심의 자체가 지연된다라고 속보가 발표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이 늘 늦게 발표되지만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예산안 심의가 더 늦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만큼 평상시보다 예산안 결정이 늦어진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늦었지만 이번에는 더 늦어진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지금 엄중한 상황이 저도 환율이고 외국인 자금의 이탈 이 부분인데요. 그런데 참 이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놓인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 조작국 후보에 이미 리스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마침.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조금 이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할 만한 액션을 못한다. 액션도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보국까지만 아니었어도 좀 개입이라도 하거나 해서 네. 변동성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참 설상가상으로 이 후보국 리스트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대응도 아무래도 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저는 가장 걱정인 것은 대외국이 한국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럼 그것이 자본시장에 직결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네. 그냥 어제의 리스크도 있고 오늘도 리스크가 똑같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리스크와 지금의 리스크는 레벨이 달라졌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속보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하느니 오늘 오전 9시부터 임시금통이 열었고요. 시장 안정 조치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나오는 거는 환매 조건부 채권 RP를 매입하겠다.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시장 안정 조치가 나왔고 이게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채권 시장도 사실 과거 레고랜드 사태 때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신용 경색이 일시적으로 확 문제가 되면서 뭐 채권 다 팔았고 금리 치솟았고 기업들이나 각 경제 주체들이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안 됐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 조치가 발표된 것 같아요. 예, 뭐 장기적으로는 뭐 인플레이션 염려가 없지는 않은 거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필요한 정책이고요. 그 외환 위기도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된 것, 2008년 미국에서도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된 것은 그 자금 경색, 크레딧 크런치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크런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피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금 공급하는 것은 뭐 당연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미지수 지금 여기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데서 미지수가 뭐냐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그 안전자산으로 튀는 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튀면서 그 일부는 달러로 가기 때문에 달러의 환율이 다시 달러가 강화되고 원화가 약화되는 것도 당연한 결과예요. 문제는 뭐냐? 이게 풀릴 거냐 안 풀릴 거냐 그리고 언제 풀릴 거냐. 만약 여기에 그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해서 이제 안전자산 간 게 다시 뭐 한 일주일 내로 돌아온다면은 그러면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그렇게 큰 문제는 보이지 않고 그렇지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정치적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건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파는 피할 수 없겠지만은 그거는 또 얘기했지만은 그 레벨이 달라졌다고 해도 뭐 그렇게 그 놀랄 정도로 레벨이 바꿔졌느냐 이건 조금 애매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 안전자산이 나갔는데 안 돌아온다. 그때서부터는 문제가 상당히 더 심각하게 되는 거죠. 김 교수님 잠시만요. 채권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레고랜드 사태 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금융시장 자체가 뭐 특히 22년, 23년처럼 가장 불안한 시점보다는 상대적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완화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네. 또 금리도 인하를 2번이나 했고요. 그런 상황이지만 다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되다 보면 지금 이 채권 시장에서 소위 경색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소위 자본 조달을 채권 시장에서 사실 다 하는데 자본 조달을 못 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그게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근데 국채마저도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의 국채나 공공채조차도 제대로 조달을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많은 주요 그룹사들이 좀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또 L사나 몇몇 기업들이 좀 불안한 상황에 있는데 네. 그러면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담보물을 맡겨놓고 자본 조달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자본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더 큰 신용 경색으로 갈 수 있겠죠. 이게 계속 파급 효과가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그럴 시나리오를 가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일단 소장님. 그 하느니 이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처럼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을 이제 무제한으로 사주는데 오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우리가 하느니 직접적으로 이제 단기 시장에 이제 돈을 푸는 것은 코로나 이후 처음이고 무제한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연말을 앞두고 정말 이제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이게 국가 신용도가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신용도가 그보다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흑자 기업이 도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어쨌든 이제 수출이 연말 앞들어서 굉장히 저는 그동안 우리 경제 한 3분의 1을 지금 지탱해왔던 게 수출이었고 네. 내수는 2년째 부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에 하나 무역 팍투국에서 그동안 이제 주문했던 주문을 뭐 취소한다든가 이러면 올해 만에 영향이 아니라 내년에도 과연 우리한테 주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출입은행들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중소 수출 기업들에 대한 어떤 보증이라든가 이건 좀 더 늘려야 될 정책적 자금의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환율이 1,400원대 위로 고착화되는 거 저희가 괜찮겠어요? 자금 이탈 이런 거 뭐 뉴노멀 시대라고는 하지만 계속 가잖아요, 지금.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한도 저 트럼프가 자기 경제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는 1,400대로 계속 남아 있을 걸로 생각했고, 그 만약 그 강력한 관세 정책이 진짜 그냥 그 국회 미국 의회에 통과된다면은 더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다고도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정도가 달라질 겁니다. 한 10원 내지 20원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고환율은 계속 좀 유지될 문제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 뭐 물론 한 10원 정도가 또 이제 경제 파급 효과 보면은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염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일단은 그 이거 뭐 어차피 그 환율이 1,40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고 봤으니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은도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통계청이죠, 죄송합니다. 인플레이션 발표하면 소비자 물가 발표하면서 12월부터는 지금 환율 상승분이 영향을 순차적으로 줄 거다라고 하면 2% 다시 올라가게 되고 뭐 이런 그 연결고리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잡혔던 게 자극받지 않을까 이런 것 걱정하는 거죠. 실물 경제 측면에서. 그 염려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가격의 변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410에서 안정화됐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자체는 뭐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을 수가 있죠. 그 1,380에서 1,410까지 올라갈 때는 그 인플레이션이 높게 올라가겠지만은 1,410에서 뭐 안정화됐다면은 그러면은 뭐 인플레이션 자체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 타임 래그 그 시차가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파는 뭐 12월 넘어서 가긴 할 겁니다. 저는 인플레이션을 저는 반대로 자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월에도 1,400원, 12월에도 1,400원. 예를 들어서 1월에도 1,400원이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가를 자극하는 효과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 우리나라 뭐 1.8, 1.6, 1.9%에 달하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근원 물가 상승률 1.9%인데 이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럼 수입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해야 되고 환율도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24년 12월의 환율과 2023년 12월의 환율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물가 상승을 얼마나 자극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강달러의 뉴노멀 현상이 야기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23년 11월, 12월과 비교했을 때는 수입 물가가 굉장히 강하게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것은 한 1, 2개월 정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그런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과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게 현재 그 평균에 반영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소비자들이 눈에 보는 가격은 그 한
그 12개월 전에 환율 차이보다는 그 한 1, 2개월 전에 환율 변화, 시차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더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좀 생각하고요. 환율은 어차피 네. 국가의 신용도를 반영합니다. 돈의 가치라는 게. 그래서 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원화 가치의 평가 절하폭이 상대국보다 더 컸던 건 뭐 대외 수출 비중도가 높았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물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출도 사실은 2분기를 정점으로 지금 꺾이고 있는 게 눈에 현저하게 이제 드러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치적 리스크까지 가세했기 때문에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 전반적으로 이제 원화 가치만을 빼고 내년 이제 전망을 보게 되면 달러 강세도 언체는 꺾인다라는 거였거든요. 전강 후약 정도로 상반기에 좀 강세를 가겠지만 어차피 감세하고 경기 부양하고 보호무역주의로 해서 미국 경기만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엔 그나마 FRB가 금리를 낮추고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면 원화도 조금은 안정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이제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우리만 나홀로 지금까지는 이제 스트롱 달러로 위해서 전 세계 국가 통화가 다 약세였다면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부분이 다 자국 통화가 이제 강세로 돌아서는데 원화 가치만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지금처럼 이제 수입 물가 예전처럼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가 수출 기업들이 혜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어요. 상당히 좀 적어졌고 혜택이. 네. 반면에 우리가 달러를 주고 수입 물가를 사와야 되는데 체감 물가는 석 달 연속 1%대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정부의 지표 물가를 체감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약한 고리를 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율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수입 물가 지금 연초부터 사실은 뭐 코코아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커피값, 뭐 초콜릿값 다 뛰고 있거든요. 네. 아마 연초 연말 가면 아마 이제 이 지금은 그나마 이제 국제 분쟁이 조금 잦아들면서 국제 유가가 좀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전기료, 난방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고리를 먼저 풀어라. 저는 걱정하고 있는 게 이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편적인 복지가 돈을 푸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것처럼 굉장히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게끔 언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사실 그 설왕설래 끝에 정상 개장을 했거든요. 하는 게 맞았나,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9.11 때 같은 경우도 저희는 열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폭락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끝에 가서는 뭐 시간이 지나서 평가를 해야 될 거지만은 우리가 그 97년도 외환위기 겪었을 때는 뭐 그때 가격이 너무 바뀐다고 해가지고선 그 외환 시장을 일찍이 닫았거나 뭐 주식 시장을 닫았거나 그럴 때 본다면은 오히려 요게 주식 가격이나 뭐 환율을 더 요동치게 하는데 더 기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나 상황이 불안하니까 이게 시장이 닫은 이유가 이렇게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네. 그게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식 시장 요동 퍼센트를 본다면은 아직까지 선물 변한 것보다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2%대로. 네, 물론- 급락세는 아닌데, 예. 네, 현선물에서 이제 동반 예.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코스닥 지금 같은 게 안전자산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은 그렇게 요동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 지금 나온 것보다는 아주 심하게 더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크게 더 하락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오히려 잘한 결정이라는 역사적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게 더 악화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선 뭐 3%, 4%, 5%까지 뭐 내려가서 내일도 역시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선 팔기 시작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잘못된 결론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금까지 나온 통계를 본다면은 지금까지 나온 지수를 본다면은 굳이 이게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야당이 주도해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연말이 탄핵 정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헌부터 탄핵 정국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사실 증시는 외국인 수급이 좌지우지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걸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판단할까, 네. 그게 걱정인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저희 학교로부터 받은 통지문을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네. 간단한 겁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아마 그런 걸 다 받으셨겠지만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 운영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냐면 네. 그러니까 정상 운영된다, 정상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만약에 증권 시장도
정상 운영되지 않는다면 외환시장도 우리가 24시간 개방하는 과정인데 개방하지 않고 만약에 거래가 안 됐다면 개방하는 날 더 큰 일이 초래될 수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신뢰를 구조적인 그 신뢰에 대한 판단을 더 나쁘게 강등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게 덜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다만 이런 정상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시의 급락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또 동원할 수 있는 조치들 사이드카 발동이라든가 네.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라든가 이런 조치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증권 거래 자체를 정상 운영하지 않으면 대외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야 한국에는 절대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투자할 만한 적격한 국가가 아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런 비상계엄을 선언한 나라에서 만약에 한국 원화를 팔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면 그러면 더 큰 실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도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선진국임을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을 시스템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정상화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좀 더 한다면요. 외국 투자자들을 우리가 끌어모이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들어오기 쉽게 하는 것은 뭐 다 동의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빼는 것도 쉽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빼는 것도 쉽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 가지고선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빠지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냥 손해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매도 이제 빨리 맞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6시간 만에 해프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기화됐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은 자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쇼크가 온다 하더라도 쇼크는 일시적인 쇼크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인도의 문제이고 신뢰도의 문제고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를 경험했던 것처럼 야 과연 저렇게 정권이 바뀌면 이제 추진하던 정책조차 외국인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게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내년이거든요. 지금 바로 이제 올해 연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이 더 걱정인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 대기업들의 경우는 이미 10개 기업 가운데 6곳은 내년에 긴축 경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긴축 경영이라는 건 곧바로 일자리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사전에 지금 우방국들이 지금 계속하는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의해서 이 트럼프의 접촉 면적을 계속 넓히고 있거든요. 다른 뭐 멕시코, 캐나다 대통령이 직접 친히 이제 트럼프를 방문해서 이제 관세라든가 이걸 조정하려는 이 협상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내부 문제에 국한돼서 이렇게 싸우다 보니 오히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칩스법이라든가 IRA라든가 그리고 이런 이제 이 트럼프 2기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할 만한 어떤 그 잠재적인 어떤 어떤 노력을 이런데 내부 정치적에 굉장히 영향을 쏟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거 하나만 짧게 짚고 가상자산 시장 제가 안 짚어가지고 넘어갔어요 모르고 이게 비트코인 밤사이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1억 3천만 원 개당 거래되다가 순간적으로 8천만 원대까지 40%가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이게 뭐 제도권으로 들어왔고 이게 그게 아니라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가상자산 시장도 이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 가상자산이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그냥 명확한 굉장히 증거를 명확한 보여줬어요. 증거죠. 지금 저기 그 외국에서 그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그 변동을 좀 파악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안전자산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테크 스탁처럼 기술주처럼 행동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불안하다면은 기술주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비트코인이 기술주처럼 행동한다면은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그 지금까지 그 이 비트코인의 그 큰 변동성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안전자산이 아니다는 것이 계속 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도 토론 마칠 시간이 돼서요.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밤사이 계엄령 뭐 선언됐다가 해제되고 이 시기가 정치 외교적으로도 되게 변곡점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집권 2기가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글쎄요. 이제 탄핵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변곡점에서 이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이것도 지금 우리가 트럼프 이게 대처를 역량을 모아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걱정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러니까 국회를 구성하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혹은 정부의 의사결정자든 기업의 여러 의사결정자든 모두가 이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말 관심을 가지고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다 마련을 해서 각각의 상황에 어떻게 대치를 할지. 예를 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발동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HBM 수출을 차단해요. 네.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여러분 요소 공급 차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디젤 차량도 저희 그렇죠. 경험했지만 우리 경험하지 다 않았습니까? 섰죠. 중국이 외국인 관광객 차단하고 외국인 학생 우리 대학으로 보내는 거 차단하고 하는 일들 이런 공급 차단 같은 경우는 수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고조되는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플랜 B, 플랜 C를 마련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 상황에서 국내적인 상황에 더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상대적인 대외적인 대응 능력도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아쉽다, 좀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거 고민할 역량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그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금융시장 외국인 투자자들만 생각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새로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벌써 이런 것을 한두 번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불행한 역사네요. 예, 그래서 뭐 이건 자랑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요거는 노운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절할 아마 외국 투자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좀 조절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며칠 동안 정치권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권에서 또 우리 지도층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여야 될 때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이제는 노운 리스크가 된 겁니다. 계엄령이 됐을 때는 언노운 리스크였는데 지금은 노운 리스크가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는 파장이 좀 적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조심히 해봅니다. 소장님, 미국이 반도체 추가 제재 발표했고 우리 HBM 들어갔고요. 중국이 이제 보복 조치 바로 나왔단 말이죠. 맞아요. 미국이 또 이제 뭐 상응하는 어떤 서로 주고받는 식의 이제 패권 경쟁 속에서 결국 한국도 샌드위치 맞습니다. 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안 했어요. 당선인에서 나오는 조치이고 지금은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막판에 이제 이 중국의 AI라든가 기술 패권에서 굉장히 조금은 이제 격차를 벌리겠다. 아주 중국을 배격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인데 물론 이제 미국의 기술과 이제 장비를 이용한 이제 HBM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엔드의 경우에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은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 놓고도 받기로 한 보조금조차도 못 받을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의 롤은 중재자로서 이걸 중재해줘야 됩니다. 기업만의 일이 몫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대미 이제 어떤 투자가 3년 연속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제적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정부가 이제 미국 경제도 손해다라는 논리로 좀 협상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이제 로비력, 대관 능력을 좀 배양해야 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의 이런 정치적 군사적 위협은 늘 현명한 국민이 풀었어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회의원들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꼭 이 사실을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사실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무슨 선택을 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시기이고 걱정도 되고 현실적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드리고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 예, 이게 국가 경제 봐서는 이게 좀 나쁜 일이지만은 개인 투자자들, 특히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선 이게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경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정치권이나 지도층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못 피했죠. 그러면은
그 개미 그 소규모 토지 투자자들 위해서는 초이스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으로 가야 돼요. 김학수 교수. 뭐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 이 시각 이후로 국회 혹은 정치권, 국민 모두의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다.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네.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국면이 앞으로 당분간 적어도 일주일 뭐 이렇게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런 공격적 투자 자산으로부터는 좀 회피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한국에 있는 주식시장과 같은 공격적 투자 시장으로부터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든 외국인 투자자들이든 좀 회피하는 움직임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사실은 어떤 예측의 범위를 좀 넘어섰다. 네. 그러니까 대응에 이제 조금 투자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안정된다면 외국인이 먼저 주식을 매수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내 투자 자산이 조금은 더 주식이나 아니면 이런 위험 자산에 쏠려 있다면 조금 현금화해서 갖고 있다가 이걸 해결되는 걸 좀 보고 난 다음에 적극적인 투자 임하시는 게 아마 이제 변동성 장세에 이기는 투자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걸린 시간 딱 6시간. 반나절에 반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경제가 받은 충격파 매우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진 것은 아닌지 진짜 걱정은 지금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칩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